흩어진 사실이 모여 새로운 정보가 되는 곳, 여기는 유니버시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김예승입니다. 유니버시티에서는 건국대학교의 소식부터 대학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주목해 대학생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전달합니다. 오늘은 건대신문 부편집장 최희재하고 뉴텔라 부원인 김서은하고와 함께합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학부서 건대신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이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뉴텔라 소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2, 3학번 김서은입니다. 네, 오늘 대망의 첫 방송을 함께하게 되셨는데 혹시 패널분들의 소감을 짧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최희재 아구님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 뭔가 이렇게 갑자기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 저희 패널들도 그리고 이 라디오를 청취하고 있는 독자분들도 모두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김서은하고도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좀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는데 되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신나고 그 다음에 같이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의 시선으로 사회를 세심히 들여다보는 코너 저널리즘 시간입니다. 저널리즘에서는 시사를 어려워하는 일반 대학생들도 우리와 직접 맞닿아 있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학과 관련한 이슈들을 줌인해서 전달합니다. 저널리즘에서 첫 번째로 확대해볼 주제는요. 건대 상권 이대로 괜찮은가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이상동기 칼부림 범죄가 발생하면서 건국대학교 학우분들도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요. 건대 상권 또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나 건대 학우분들의 우려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대가 위치한 광진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건대 상권은 유흥업소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안전 문제를 한번 언급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광진구에서 어떤 안전 문제들이 제기됐나요? 우선 광진구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최근 여러 서울 중심가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건대 입구에 거주하거나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의 불안도도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혹여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요. 지난 5일 오전 1시 30분쯤에 건대 입구역 2번 출구 쪽에서 칼부림 사건이 났다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학 커뮤니티 앱인 에브리타임에도 당연히 올라왔고요. 112에도 신고가 접수돼서 한 남성이 체포가 됐는데 사실 그 남성은 칼부림을 한 것이 아니라 회색깔 볼펜을 이렇게 들고 가다가 체포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최근 아무래도 서울 중심가에서 많은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 유동인구가 많은 건대 입구역에서도 그러한 범죄가 발생할까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사건에 대해서 DJ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건대 입구에서 뭔가 거주하고 이렇게 학교를 다니시면서 불안한 점은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에타에서 그 게시물을 실제로 봤거든요. 그 건대 입구 2번 출구 앞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새벽에 실시간으로 글이 올라온 걸 봤는데 사실 칼부림 사건이 처음으로 이렇게 발생했을 때부터 저는 바로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건대 입구가 사람이 엄청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지역인데 건대 학생들이 정말 걱정이 많겠다. 저도 직접 제가 많은 우려를 느끼기도 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칼부림이 아니었다라는 공식적인 기사를 보고 굉장히 안도를 했는데 사실 언제 또 우리 건대 입구가 그런 칼부림 사건의 그 장소가 될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학우분들도 우려를 놓치지 마시고 좀 이렇게 길을 다니실 때 에어팟이나 이어폰을 빼고 걸으시거나 하는 등의 주의를 항상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난 5일에 새벽에 해당 사건이 발생을 하고 저도 그날 아침에 이 소식을 알게 됐는데 저도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막 인터넷에 기사를 쳐보는데 기사가 올라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나 다양한 커뮤니티에서만 칼부림 사건이 건대 입구역에서 발생했다라는 글만 볼 뿐 공식적인 자료는 나오지 않아서 저도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마침내 이렇게 아니라는 소식을 알게 돼서 한편으로는 뭔가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가져온 두 번째 소식은요. 3개월 전 있었던 일입니다. 채널 A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건대 입구역에서 술에 취한 여성분을 한 남성이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을 하고 성폭행을 해서 준강간의 그런 혐의로 체포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남성분은 이제 체포가 됐지만 건대 입구역에는 아무래도 유흥가여서 술집이 많다 보니까 체포가 돼도 이제 많은 여성 남성 모두 이제 불안에 뭔가 떨고 있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 통계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 서울에서도 여러 지역 있잖아요. 종로가 있고 성동구도 있고 용산도 있고 이 지역별로 성범죄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가져왔어요. 우선 종로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관련 사고가 259회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중구가 260회, 용산이 237회, 성동구가 202회. 근데 광진구가 혹시 몇 회인지 예상이 가시나요? 아무래도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약 310회 정도 발생했는데 물론 광진구에서 발생한 범죄 횟수가 건대 입구역에서 발생하는 횟수다라고 뭔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광진구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다른 서울의 타 지역들보다 사건 사고가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특히 채널 A에서 아까 보도했던 해당 사건에 관련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건대 입구역에서 뭔가 술집이 많다 보니까 건대 입구역을 통해서 학교를 등교하시는 분들이 또 늦게 팀플을 하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실 것 같아서 광진구에서도 특별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진구, 특히 화양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범죄 예방 시스템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화양동에서는 1인 가구 안심 SOS 존을 구축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화양동에서는요, 무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9%가 1인 가구라고 해요. 그리고 오피스텔도 물론 많지만 대부분 노후화된 주택이기 때문에 안전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1인 가구 안심 SOS 존을 광진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광진경찰서에서는 화양동 주거안심구역에 야간 취약 시간대에 안심마을 보안관을 운영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안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안전 서비스를 직접 뭔가 경험해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우리 DJ 예승하고에게 물어보려고 해요. 예승하고가 여성안전 서비스를 직접 받아봤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밤늦게 친구 집에서 제가 기숙사에서 친구 집을 가는 길이었는데요. 그때 실제로 이렇게 아주머니 두 분이서 이렇게 형광색의 조끼를 입으시고 저를 그 집 위치까지 직접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원래 이렇게 이 지역에서 하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안전기관 서비스로 이렇게 특히 여성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광진구에서도 그래도 특히 여성들의 이런 범죄 예방을 위해서 힘쓰고 있구나,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심이 되기도 했고, 또 실제로 저도 밤늦게 그렇게 좀 으슥한 길을 갈 때는 많이 무섭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분들이랑 같이 걸어가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고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저도 밤늦게 혼자 들어갈 때가 많은데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오늘 안전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광진구에서 이런 다양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겪을지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을 내가 겪었거나 아니면 우리 학우분들이 광진구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 중에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근처에 그런 지구대나 파출소처럼 우리가 급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지, 또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광진구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찰서도 광진경찰서도 근처에 있고 112에 무엇보다 신고를 하면 빠르게 경찰관 분들이 와주세요. 특히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순찰을 되게 많이 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광진구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본 건 아니지만 제가 항상 밤에
건대입구역 근처로 돌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뭔가 주택가도 그렇고 아니면 번화가도 그렇고 경찰관 분들이 그래도 순찰을 많이 도시는 것 같아서 네, 그 점은 그래도 조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건이 발생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112에 전화하면 금방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서 많이 이렇게 유흥업소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시는데 우리 광진구를 오시는 분들이 항상 마음 편하게 조금이라도 좀 그런 위험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본인들도 많이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지원이나 예방을 위한 대처를 많이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확대해볼 주제는요. 전국 곳곳의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과 통폐합입니다. 학과 통폐합은 처음 실시된 이후로 대학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꾸준히 학생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인데요. 김서원 학우, 혹시 학과 통폐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학과 통폐합의 기본적인 개념은 박근혜 전 정부 때로 돌아가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2014년 1월에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개최되면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원인을 좀 말해보면은 처음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학력 인구가 감소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취업률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구조조정 1순위가 취업이 잘 되지 않는 학과가 가장 큰 1순위가 되면서 순수 학문을 하고 있는 수학과라든지 아니면 어문 계열의 학과들이 이렇게 통폐합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또 현황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들도 계속 통폐합을 이루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덕여대가 프랑스과랑 독일어과가 합쳐지고 또 삼육대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중국어 학과랑 일본어 학과가 합쳐지는 등 어떻게 보면 학문 간의 공통점이 많이 있지 않은 그냥 어문 계열이라는 걸로 합쳐지는 것들이 또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령 인구 감소나 학과 경쟁력 저하 등의 다양한 또 요인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름의 보완책으로서 학과 통폐합이라는 큰 대책을 마련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러한 학과 통폐합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효과들에는 어떤 것이 기대가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학과 통폐합을 우선 단순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점들도 당연히 존재하는데요. 우선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장점으로 뽑힙니다. 현재 정부나 다른 곳에서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통합형 인재, 맞춤형 인재 이런 걸 많이 중요시 여기는 시점으로 바라본다면 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학과들이 합쳐지면서 기업들이 원하는 기업형 인재들도 많이 생성이 되고 있고 또 학문들을 여러 개를 배운다는 점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합치고 학문들을 합칠 수 있다는 것도 이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재정 문제 역시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장점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학과 통폐합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그런 반응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김서원 학우가 이러한 학과 통폐합이 실제로 어떤 문제점들을 가져왔는지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철학과나 수학과, 물리학과 등의 학과들이 폐지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순수 학문들을 폐지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이 어떻게 보면 취업을 이룰 수 있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인데 순수 학문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학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준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문제점이 될 것 같고 또 앞서 말씀드린 학과들이 이렇게 합쳐짐으로써 학과들 간의 공통점을 고려하지 않은 통폐합들이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또 의문을 가지고 또 이것을 학문을 배우는 학생들조차도 이 학문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것도 문제점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학문이 좀 공통점이 없는 학과 간에도 통폐합이 이루어지면서 학생들도 많은 혼란을 겪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러한 점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우선 건국대학교 우리 학교의 사례를 보면은
2016년에 학사 구조 개편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상학과랑 영화학과가 통폐합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크게 분노를 하고 또 시위도 하는 등 학교의 통폐합을 막기 위해 노력을 했고 또 단식을 투쟁하는 등의 많이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을 했지만 학교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또 학과들 간에 공통점이 많이 있지 않은데 통폐합을 한다는 건 역시도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건국대학교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건국대학교에서도 2016년에 학사 구조 개편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예디대도 많은 시위를 벌였고 또 당시 2016년에 프라임 사업에 우리 학교가 이렇게 채택이 되면서 또 새로운 단과대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16년에 프라임 사업이 시작되면서 KU 융합과학기술원을 설립하여서 미래에너지공학과, 시스템운행체공학과,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 화장품공학과, 줄기세포 재생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시스템생명공학과, 융합생명공학과 등 8개 학과가 설치되었고 또 학교에서 동물생명과학대나 생명환경과학대를 2016년 9월에 융합생명과학대로 이렇게 통합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에 수렴되지 않고 폐과가 통보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반발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2016년부터 시작되어서 그 이후로도 현재까지 또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건국대학교에서 학사 구조 개편이 이루어졌었죠. 이때 이제 정치대학과 상경대학이 통합되고 지리학과가 문과대학으로 이전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리학과가 이제 문과대로 이전을 하면서 이때 학생들에게 많은 반발을 사기도 했고 아직까지도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주변 지리학과 학우한테 들은 문제로는 우선 지리학과가 이과에서 문과로 온 거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과에 아직도 남아 계시거나 또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이과 쪽 강의실로 이동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발견됐고 이게 옮겨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게 많아서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국대학교 학우분들이 에브리타임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많이 표출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실제로 발견했던 것들이 미래에너지공학과라던가 그런 융합과학 기술원에 있는 학과들이 폐합된다 이런 말들이 에브리타임에서 많이 돌고 있는 걸로 보였어요.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그 발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김서은 학우는 이렇게 학생들이 학과 통폐합에 대해서 우려를 하거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혼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이 녹화 전에 에브리타임에 들어가서 융합기술 융기원의 통폐합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 우선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되게 불안해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자신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선 마음 편히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빠른 이렇게 정보 같은 게 오피셜로 나와야지 이런 불안감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2023년에 교육부가 또 업무 계획 분석을 하면서 정세 브리핑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어떤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3년 1월 5일에 대학 규제 제로화를 추진할 것을 밝혔는데요. 이는 2024년부터 대학이 총 입학의 정원 범위를 자율적으로 학과 내에서 신설을 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선 영어학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영어학과가 신설 수에 비해서 약 3배인 51개 대학에서 통폐합이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중국어나 일본어학과도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네. 또 인공지능학과나 바이오학과 등이 통폐합되면서 대학 개수의 6배 또 54배에 대하는 대학에서 신설되는 등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면 앞으로도 학과 통폐합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런 학과 통폐합이라는 것은 학령 인구 감소나 학과의 경쟁력 약화를 고려했을 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학생들이 본인들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또 본인들이 배우고 있는 학문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애정이 있는 학생들일 테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그 학과에 진학을 했을 텐데 이렇게 본인들의
학생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과가 통폐합되는 과정들을 보는 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 구조 개혁이 시대적으로 요구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로 인해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권이 침해되는 상황은 명백히 진중한 성찰의 여지가 더 있다고 느껴지네요. 앞으로도 대학 구조 개혁에 대해 주요한 사안이 생기면 저희 저널리즘에서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